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6권 뮤즈의 이름을 딴 에라토 편으로 들어갑니다. 기원전 494년 이오니아 반란의 심장부였던 밀레토스가 페르시아 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라데레이드 해전 이후 페르시아가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트 지역을 어떻게 재편했는가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격변의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한 인물 밀티아데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5파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트 재조직 개혁, 즉 반란 진압 후 페르시아가 취한 일련의 전후 처리와 행정 개혁을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타소스와 헬레스폰트의 전략적 의미, 경제적 부의 독점과 지정학적 통제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밀티아데스 가문 연표, 필라이다이 가문이 케르소네소스를 통치한 역사를 따라갑니다. 네 번째는 인물 경계성 분석, 밀티아데스라는 인물이 지닌 이중적 정체성을 해부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현대 연구를 통해 헤로도토스의 서술과 고고학적 실제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검증합니다. 기원전 494년 라데 해전에서 그리스 연합 함대가 완전히 괴멸됩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불씨를 꺼뜨린 이 결정적 패배 이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제국은 소아시아 서부 연안 전체를 제국의 질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한 대대적인 재편에 착수합니다. 페르시아가 보여준 일련의 전후 처리 방식은 단순한 응징 이상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 세력에 대한 철저하고 계산된 처벌과 제국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유연한 행정 조세 개혁이 정교하게 결합된 고도의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반란의 중심지였던 밀레토스에 대한 처리는 가혹함의 극치이면서도 철저하게 계산된 인구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군에 의해 생포된 밀레토스의 생존 주민들은 다리우스 1세의 명령에 따라 제국의 수도 수사로 압송된 뒤 페르시아만 연안 티그리스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에 위치한 암페라는 도시로 강제 이주됩니다. 토지 처리 방식도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밀레토스 주변의 비옥한 평야와 도시 중심부는 페르시아인들이 직접 점유하여 직할 통치지로 삼았고, 배후의 산악지대는 반란 진압 과정에서 페르시아에 협력한 페다사 출신의 카리아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지 재분배와 주민 강제 이주는 이오니아 반란의 핵심 불씨를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동시에 제국에 충성하는 이민족을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하여 지역 세력 균형을 페르시아에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제국주의적 계산이었습니다. 밀레토스에서 수사, 그리고 다시 암페로 이어지는 이 강제 이주의 경로를 지도 위에서 보면 다리우스 1세의 의도가 얼마나 철저했는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에게의 연안의 반란 세력을 제국 동부 끝자락으로 물리적으로 옮겨버림으로써 다시는 이 지역에서 저항의 거점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전략적 요충지에서 반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국 내 세력 균형 자체를 다시 쓰려는 의도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역량이 단순한 군사적 정복을 훨씬 넘어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밀레토스 함락이 그리스 세계에 미친 충격은 지대했습니다. 아테네의 비극시인 프리니코스가 밀레토스의 함락이라는 연극을 무대에 올렸을 때 온 극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테네 당국은 시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상기시켰다는 이유로 그에게 1천 드라크마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연극의 재공연을 금지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밀레토스를 제국의 직할지로 삼아 이오니아 지역 전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이오니아 반란의 발원지는 이렇게 제국의 심장부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전후 처리가 응징일변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사모스에 대한 처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라데해전에서 전열을 이탈하여 반란군의 결속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모스는 이오니아 반란에 가담했던 수많은 도시들 중 유일하게 도시와 신전이 불타는 파괴를 면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사모스의 변절을 제국에 대한 중대한 공헌으로 인정했고, 페니키아 함대의 호위 아래 친페르시아계 참주인 아이아케스를 다시 권좌에 복귀시키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핵심입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반항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응징을. 이 당근과 채찍의 논리를 이오니아 전역에 시각적으로 각인시킨 것입니다. 군사적 진압이 완료된 이드메인, 기원전 493년 사르디스의 사트라프 아르타프레네스는 이오니아 도시들의 대표들을 소집하여 근본적인 행정조세 개혁을 단행합니다. 개혁은 세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도시 간 상호 약탈 금지입니다. 폴리스들 간의 고질적인 파벌 싸움과 영토 분쟁이 중앙 권력을 약화시키고 반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조치였습니다. 이후 분쟁은 무력이 아닌 중재와 조약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합니다. 둘째, 정밀한 토지 대장 작성입니다. 페르시아의 도량형인 파라상, 1파라상은 약 30스타디온에 해당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이오니아 전체의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합니다. 셋째, 이렇게 완성된 토지 대장을 바탕으로 각 도시의 농업 생산력을 평가하여 새로운 조세를 책정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새로 책정된 세액은 놀랍게도 반란 이전 다리우스 치하 초기에 설정되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징벌적 세금 폭탄을 통해 단기적 수익을 쥐어짜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키고 안정적인 장기 세입을 보장하려는 관료제적 실용주의의 발로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로니아 등지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운용하던 선진적인 농업 생산력 기반 과세 시스템을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정교한 행정 능력이었습니다.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 1세의 사위이자 뛰어난 지휘관인 마르도니우스가 이오니아에 당도하면서 페르시아의 유화 정책은 정치 체제의 전면 개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마르도니우스는 이오니아 지역의 모든 친페르시아 성향 참주들을 폐위시키고 그 자리에 이례적으로 민주정을 수립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전제 군주정인 페르시아 제국의 속성과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오니아 반란의 근본 원인이 페르시아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꼭두각시 참주들의 폭정에 있었다는 것을 제국 수뇌부가 정확히 진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도니우스가 도입한 제도가 아테네식 급진적 민주주의였는지 아니면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는 이소노미아에 가까운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역민들의 핵심 정치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반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 했다는 점만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행정, 조세, 정치체제의 유기적 재조직은 페르시아가 이질적인 피지배민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도의 제국적 통치 역량을 갖추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오니아 본토의 무력 진압과 체제 정비를 마친 페르시아의 시선은 이제 북부 에게해와 헬레스폰트 해협으로 향합니다. 이 지역은 두 가지 이유에서 페르시아에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하나는 엄청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거점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유럽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병참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북부 에게해의 타소스 섬과 그 배후의 트라키아 본토 해안선은 고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귀금속 산지였습니다. 기원전 492년 다리우스는 타소스가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고 전함을 다수 건조하며 독립을 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이에 즉각 전령을 파견하여 성벽을 헐고 함대를 트라키아 연안의 압데라로 인도할 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타소스인들은 트라키아 본토의 스캅테실레 금광만으로 연간 80달란트에 달하는 부를 거두었고 섬 자체의 수익까지 합치면 매년 최소 200달란트에서 최대 300달란트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자본력은 곧바로 독립적인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타소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함대를 압수한 것은 반란의 씨앗을 사전에 제거하는 조치인 동시에 이 거대한 광산 수익을 제국의 조세망 안으로 귀속시키고 에게해 북부의 상권과 군사적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헬레스폰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에게해와 마르마라해 그리고 흑해를 연결하는 이 좁은 해협은 고대 세계의 해상 대동맥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팽창 정책에 있어 헬레스폰트의 완전한 지배는 두 가지 중대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첫째, 군사 전략적 관점입니다.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유럽 영토로
대규모 육군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해협을 장악하고 부교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도하할 수 있는 교두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마르도니우스의 대군이 헬레스폰트에 집결한 뒤 유럽으로 넘어간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훗날 크세르크세스의 그리스 원정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도하 지점이 됩니다. 헬레스폰트 장악의 두 번째 의미는 더욱 결정적입니다. 바로 아테네의 경제적 목줄을 쥐는 문제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아테네는 자국의 척박한 토지로는 부양할 수 없는 급증하는 시민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흑해 북부 연안으로부터 헬레스폰트를 거쳐 들어오는 대규모 곡물 수입로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마르도니우스를 통해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복속시키고 헬레스폰트의 항로를 완전 장악했다는 것은 곧 아테네의 핵심 식량 보급로를 언제든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추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페르시아의 지배는 단순한 국경 치안 유지를 넘어 잠재적 적국인 아테네의 경제적 핏줄을 통제하고 제국의 서진을 위한 항구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시적 제국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한 인물에게로 초점을 좁혀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은 아테네의 유력 귀족 가문인 필라이다이 가문이 트라키아 케르소네소스, 오늘날 튀르키예의 갈리폴리 반도 일대를 3대에 걸쳐 통치하게 된 역사를 소상히 서술합니다. 이 가문의 흥망성쇠는 아테네 내부의 정치투쟁, 페르시아 제국의 팽창, 그리고 그리스의 방어전이 날카롭게 교차하는 기원전 6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의 시대적 격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필라이다이 가문의 케르소네소스 통치 역사를 연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원전 555년경 올림픽 전차 경주 우승자이자 아테네의 유력 귀족이었던 데 밀티아데스가 델포이 신탁의 계시에 따라 현지 원주민인 돌롱코이족의 초빙을 수락하고 케르소네소스로 이주합니다. 그는 그곳의 초대 참주로 즉위한 뒤 아프신티오이족 등 이민족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카르디아에서 파크티에까지 약 36스타디온 길이의 거대한 장성을 축조합니다. 이주의 배경에는 당시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 치하의 아테네에서 느낀 정치적 한계와 신변의 위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25년에서 516년경 데밀티아데스가 직계 후손 없이 사망하자 조카인 스테사고라스가 권력을 승계합니다. 그러나 이웃 도시 람프사코스와의 분쟁 과정에서 위장한 자객에게 암살당하며 통치가 단명합니다. 기원전 516년경 형 스테사고라스의 죽음 이후 아테네의 참주 히피아스에 의해 파견된 젊은 밀티아데스가 케르소네소스의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그는 형을 애도하는 척 지역 유력자들을 유인해 구금하고 500명의 대규모 용병 호위대를 고용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참주의 행태를 보입니다. 기원전 513년경 다리우스 1세의 세력이 유럽으로 확장되자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의 봉신으로 전락합니다. 다리우스의 스키타이 원정에 종군하여 이스트로스, 즉 다뉴브강의 부교를 수비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기원전 493년 이오니아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페니키아 함대가 밀티아데스를 체포하기 위해 북상합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5척의 3단 노선에 싣고 아테네로 긴급히 도주합니다. 이로써 필라이다이 가문의 케르소네소스 참주 통치는 막을 내립니다.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탁월한 야전 결정으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며 아테네의 구국 영웅으로 부상합니다. 젊은 밀티아데스와 다리우스 1세, 이 두 인물의 관계는 기원전 6세기 말의 권력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밀티아데스는 그리스인이면서도 트라키아 왕 오롤로스의 딸 헤게시필레와 정략 결혼을 맺었고 아테네의 귀족이면서도 변방의 참주였으며 페르시아의 봉신이면서도 훗날 페르시아를 격파한 영웅이 됩니다. 그는 참주와 민주적 영웅의 경계를 넘나든 전략가였습니다. 반면 다리우스 1세는 밀티아데스를 봉신으로 삼았던 제국의 지배자이면서도 훗날 그 봉신에게 마라톤에서 패배를 당하는 역설적 인물이 됩니다. 기원전 513년경의 스키타이 원정 당시 밀티아데스는 다리우스 1세의 봉신으로서 다뉴브강의 부교를 수비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때 스키타이인들이 이오니아 참주들에게 다리를 끊어
다리우스를 고립시키자고 제안했고 밀티아데스가 이에 동조하여 다리를 파괴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밀레토스의 히스티아이오스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이 계획은 무산됩니다. 다만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 일화의 진위에 의구심을 표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페르시아 궁정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로도토스가 밀티아데스의 반페르시아적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재구성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기원전 493년 이오니아 반란이 진압되고 페니키아 함대가 밀티아데스를 체포하기 위해 북상합니다. 전황의 불리함을 절감한 밀티아데스는 방대한 재산을 5척의 3단 노선에 나누어 싣고 임브로스 섬을 거쳐 아테네로 긴급히 도주합니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장남 메티오코스가 지휘하던 함선이 멜라스만을 빠져나가다 페니키아 함대의 추격을 받아 납포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이로써 60년 이상 이어진 필라이다이 가문이 케르소네소스 참주 통치는 완전히 막을 내립니다. 납포된 메티오코스의 운명은 예상외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페니키아인들은 다뉴브강 부교 사건의 주동자 아들을 잡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를 다리우스 1세 앞으로 압송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 1세는 그를 처벌하는 대신 화려한 저택과 영지 그리고 페르시아인 아내를 하사하며 오히려 환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닙니다. 아테네의 유력자를 제국 귀족으로 동화시켜 향후 대그리스 외교전에서 정치적 볼모 혹은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페르시아 궁정의 고도로 계산된 유화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 밀티아데스는 페르시아에 맞서 마라톤에서 싸우고 아들 메티오코스는 수사 왕궁에서 페르시아 귀족으로 살아가는 이 장면은 밀티아데스 가문이 언제든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수 있는 경계선 위의 존재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테네로 귀환한 밀티아데스의 앞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참주정을 막 벗어나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정 개혁이 안착되어 가던 아테네에서 참주의 하수인 출신인 그는 알크마이온 가문 등 정적들에 의해 즉각 기소됩니다. 케르소네소스에서 불법적인 참주정을 행사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러나 밀티아데스는 과거 다뉴브강 부교 파괴 시도 등 자신의 반페르시아 행적을 부각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 극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기원전 490년 아테네의 부족 장군으로 선출된 밀티아데스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의 전술적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휘관으로서 과감한 야전 공격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국 결단력 있는 진두지휘로 페르시아 대군을 괴멸시키며 구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불멸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영웅의 말년은 처참했습니다. 마라톤의 승리 직후 밀티아데스는 함대를 이끌고 파로스 섬 정벌에 나섭니다. 그러나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그는 부상을 입고 귀환합니다. 정적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을 기만한 죄로 기소된 밀티아데스는 사형은 면했으나 50달란트라는 막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부상 부위의 궤적가 악화되어 벌금을 다 내지도 못한 채 감옥에서 불명예스럽게 사망합니다. 마라톤의 영웅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이 역설적인 결말은 비범한 군사적 자질과 참주적 탐욕이 한 인물 안에 공존할 때 초래되는 파멸의 궤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밀티아데스라는 인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서술 속에서 묘사되는 밀티아데스는 고대 그리스 역사상 가장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속성을 한 몸에 지닌 인물 중 하나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그를 경계적 인물 혹은 변경의 군주라고 부릅니다. 그는 문명과 야만, 전제주의와 민주주의, 페르시아 제국의 체제와 독립된 그리스 세계라는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밀티아데스의 생애는 날카로운 이중성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국경 지역의 폭군 참주이자 페르시아의 봉신입니다. 그는 아테네 최고 귀족 출신이었지만 페이시스트라토스 가문의 통제 아래에서 숨막히는 한계를 절감하며 변방의 케르소네소스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유력자들을 기만하여 구금하고 500명의 용병 호위대를 앞세워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전형적인 참주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1세의 팽창에 저항하지 못하고 즉각 페르시아의 봉신이 되어 스키타이 원정에도 복무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정체성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아테네 민주정의 수호자이자 반페르시아 국국 영웅입니다. 이오니아 반란이 실패하자 아테네로 망명한 그는 정적들의 기소를 과거의 반페르시아 행적을 앞세워 뒤집고 마라톤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 두 면모를 모두 투명하게 기록합니다. 그의 참주적 냉혹함과 도주하는 모습, 파로스 원정의 사적 권력욕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의 군사적 식견이 결국 그리스 세계를 구원했음을 함께 서술합니다. 그의 생애는 문명과 야만, 전제주의와 민주주의의 위험한 경계선 위에서 생존을 위한 줄타기를 했던 역사적 표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역사학과 고고학 연구가 헤로도토스의 서술을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고고학적 유물 분석과 근동의 행적 문서를 교차 검증하면서 당대의 경제 구조와 권력의 실제 작동 방식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케르소네소스 관련 고고학적 조사 결과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에틱POT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정밀한 도자기 정량 분석에 따르면 트라키아 내륙과 흑해, 인근 해안폴리스 유적들에서 기원전 6에서 5세기에 제작된 아테네의 흑색상 및 적색상 도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분량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집중적인 분포는 케르소네소스가 단순히 한 가문에 고립된 변방의 영지가 아니라 흑해 곡물과 아테네, 트라키아, 에게해를 촘촘히 잇는 방대한 상업적 무역 네트워크의 중추적 허브였음을 확증합니다. 한편 아르타프레네스의 조세 개혁과 관련해서는 바빌로니아의 니프루 일대에서 발견된 무라슈 가문이 문서들과 서령문자 토지 대장 등 행정 문헌들이 교차 검증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들은 페르시아 관료 조직이 실제로 제국 전역에서 토지의 규모와 평균 수확량을 파라상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하여 과학적으로 과세 표준을 설정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이 역사적 실체와 매우 정밀하게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대 학자들은 필라이다이 가문의 케르소네소스 통치가 외형적으로는 델포의 신탁과 참주의 개인적 야심에 의한 독재적 통치로 묘사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헬레스폰트라는 아테네 생존의 필수 동맥을 해적과 이민족 그리고 잠재적적 페르시아로부터 수호해야 한다는 국가적 전략 프로젝트의 성격이 짙게 내포되어 있었다고 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연구자 브리안과 쿠르트 등은 이오니아 반란 진압 후 시행된 아르타프레네스의 조세 및 토지 조사 기록이 매우 높은 역사적 신빙성을 지닌다고 평가합니다. 페르시아는 단순한 동방의 야만적 전제 군주국이 아니라 정밀한 행정력과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다원화된 세계를 통제한 체계적 관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밀티아데스의 궤적은 거대 제국의 체제 정비 과정에서 변방의 지배자들이 생존을 위해 어떻게 권력을 협상하고 정체성을 전환했는지를 투명하게 드러내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페르시아 제국은 라데 해전 이후 이오니아 지역을 재편함에 있어 응징과 유화를 정교하게 결합했습니다. 합리적 조세와 정치체제 개편을 통해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고도의 통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헬레스폰트는 단순한 해협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아테네와 페르시아 모두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전략적 생명선이었으며 이 해협의 장악 여부가 그리스 세계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셋째, 밀티아데스 가문의 역사는 거대 제국의 팽창과 폴리스의 자율성 사이에서 빚어진 역동적인 권력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결국 마라톤의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박 겉핥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헤로도토스 역사 제6권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에피소드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